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게 된 아이 둘을 키우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 주부랍니다. 요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주부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쩜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치사함의 연속인지 저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치사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살 바에야 국어를 하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저희 엄마는요, 정말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늘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가끔은 너무 당연해서 숨이 막히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엄마에 대해 뒷담화를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엄마는 그냥 못 넘기셨거든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울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데 그럴 때마다 땅속으로 숨고 싶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엄마 말에 거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반항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불같은 성격의 엄마에게 반항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들도 다 알았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엄마의 불호령 한 번에 얼어붙곤 했으니까요. 너는 집에서 찍소리도 못 내고 살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놀리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웃기면서도 제 마음 한켠을 찔렀어요. 사실 진짜였으니까요. 엄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어릴 적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새벽같이 나가셔서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오셨고 시장 초입에서 하루 종일 호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다른 가게처럼 서비스라는 걸 절대 주지 않는 짠순이셨죠. 사장님, 사과 한 개만 더 주세요 하고 단골 손님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을 해도 엄마는요,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렇게 다 퍼주면 돈은 언제 벌어요? 어?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사. 하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사실 한두 번 오는 손님도 아니고 단골인데 그 사과 한 개쯤은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손님들은 끊이질도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우리 엄마가 파는 과일은 다른 가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이 좋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어도 이가 썩을 만큼 달고 향기만 맡아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어요. 시장 입구라는 위치도 한몫했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리 엄마의 탐스러운 과일에 눈길을 주고 결국에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성격이 워낙 걸걸하고 괴팍하다 보니 시장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손님이랑도 말싸움이 나고 옆 가게 상인들과도 자주 부딪히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시장 바닥에 퍼지는 고성, 삿대질, 가끔은 욕설까지.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 시장 싸움닭이라며? 하고 시비를 걸고 장난처럼 놀려대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부끄럽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괜히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안 그래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울었어요. 엄마가 싸움닭이라고 불리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싸우면 안 돼? 학교에도 소문 다 나서 나보고 너도 싸움닭이냐고 놀린단 말이야. 별 쓸데없는 걸 신경 쓰고 앉아있어. 공부나 열심히 해. 세상은 다 실속이야. 그런 거에 일일이 논란하지 말어. 전속으로 엄마가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엄마에게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또 없었죠. 사실 저는 엄마가 미웠어요. 하지만 또 미워할 수만도 없었어요. 그 강한 성격 덕분에 우리 집이 먹고 살았던 거니까요. 다만 어린 저로서는 엄마의 거친 삶의 방식이 부끄럽고 힘겨울 뿐이었지요. 사실 그 모든 억척스러운 풍경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컸을 때였지만 어릴 적부터 조금은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논팽이였어요.
제주도 출신이라며 늘 술을 옆에 두고 살았고 한 병 비우고는 진지한 얼굴로 묻곤 하셨지요. 아이, 제주도에 해녀가 왜 많을 것 같아? 하고요. 저는 매번 모르는 척 왜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제주도는 말이야. 남자가 늘고 여자가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요. 그러니까 해녀가 많은 거요. 그게 얼마나 논팽이 같은 마인드입니까? 아버지는 가끔 동네 철물점 사장님이 짐을 옮겨달라고 하면 나가서 도와주고 푼돈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술이 문제였죠. 운전하면 술 못 마신다, 그러면 재미없다. 그런 이유로 사소한 부탁도 자주 거절하곤 하셨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좋았어요. 엄마는 늘 저한테 소리치고 잔소리했으니까요. 왜 숙제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하면서 엄마가 머리를 쥐어박을 때 아버지는 몰래 제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주곤 했죠. 그 작은 사탕 하나가 큰 위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도 아버지가 미웠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편을 드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상했죠. 나이를 먹고 세상을 조금 알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고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하고 자책도 많이 했죠. 어쩌면 과거에 지은 죄라도 있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어두운 생각도 스쳤고요. 그런데 그 불쾌하고 씁쓸한 감정들 가운데서도 엄마가 왜 그렇게 버티며 사는지 알게 된 건 더 컸어요. 엄마가 밤낮 없이 장사를 해서 제 교육비를 대고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제가 학교에 가게 한 그 모든 이유가 저였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엄마의 장부 비슷한 걸 보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번 돈과 집안을 겨우 건사하는 기록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던 장부였죠. 엄마, 왜 아빠는 도와주지 않아? 아빠가 나가서 좀 버스기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바랄 걸 바래라. 응? 술이 좋아서 동네 소일거리도 안 하는 사람이 뭔 버스기사야. 그때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소리만 요란한 채 저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판소리처럼 구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매질도 다정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엄마 손끝에 담긴 힘은 결국 저를 살리는 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커서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그 다짐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겪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죠. 물론 그 약속 속엔 또 다른 결심도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던 어린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해 보려는 마음, 그리고 엄마의 피 흘리는 노동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커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엄마가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죠. 우리 엄마는 다리가 불편했는데요. 젊을 적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에 부으셨죠. 그 돈으로 나중에 큰 돈 만들어야지. 에이, 다리야 젊으니까 알아서 붓겠지.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시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엄마는 아직 튼튼한 뼈를 가졌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세월은 엄마의 다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세월이 흐를수록 다리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결국 엄마는 살짝 절뚝이며 걷게 되었거든요.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몇 발자국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어린 저는 그런 엄마가 미련스럽게만 보였죠. 아니 왜 제때 치료를 안 해서 괜히 저렇게 됐을까 하고 투덜거렸거든요. 부끄럽지만요. 저는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도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신경을 안 쓴 척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엄마는 아주 딱 잘라 선언을 하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앞으로 취업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네 용돈이 뭐니 네가 알아서 벌었어. 그 말투가 얼마나 단호하던지 순간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았죠. 이제 성인이니 스스로 돈을 벌어 써야 한다는 거.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하든 제 생활비는 제 몫이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다는 거였죠. 그동안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늘 소리만 지르던 엄마가 부모 등골 그만 뽑아먹어라 하고 쏘아붙이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속으로는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하고 삐치기도 했죠. 사실은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는 엄마의 서툰 표현만 받아들이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엄마는 원래 애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친 말투와 툭툭 던지는 잔소리 뒤에 숨겨진 마음을 저는 오랫동안 몰랐죠. 그래서 늘 마음속엔 불만이 쌓였어요. 세상 모든 딸들이 다 엄마랑 친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어요?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도 우리 모녀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오해와 상처만 커져갔죠. 그렇게 팽팽하게 어긋난 채로 흘러가던 우리 집안에 큰일이 터져버렸네요. 매일같이 막걸리를 마시며 논팽이처럼 살던 우리 아버지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술 많이 마셔서 그러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얀 얼굴로 몸이 좀 이상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맨날 술만 마시니까 그렇죠. 제발 술 좀 줄이세요. 술도 안 들어간다니까. 자꾸 역한 게 올라오는 것 같고. 당신 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오? 맨날 그렇게 술만 퍼마시는데 병이 안 생기고 배겨? 병원이나 한번 가봐.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버지 몸속엔 악성 종양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고 그게 암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원망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아버지는 결국 제 나이 29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 내내 저는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상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챙기셨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30년은 될 텐데 어떻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힐끔힐끔 보곤 했죠.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엄마에게 아버지와의 세월은 추억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저 끊기 힘든 악연이었을까? 혹시 엄마는 속으로 자유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 제 생각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네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엄마 방 앞을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분명 엄마가 훌쩍이며 우는 소리였죠.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도 우시는구나. 다만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걸 참으신 거였구나.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철벽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상처를 깊이 간직한 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 외사랑 같았어요. 엄마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억척스럽게 장사터로 나가셨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좌판에 앉아 과일을 팔았어요. 저는 엄마 곁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싶었지만 장사터에서 부지런히 호객하는 엄마 옆에 서면 괜히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마음만 앞서고 가까이 다가서기는 쉽지 않았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엄마는 특유의 담담함으로 반응하셨어요. 이제 네가 시집 가면 나 혼자 남잖아.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거기서 나오는 차익은 네 결혼 자금으로 써라. 그게 결혼 허락의 끝이었어요. 남편을 보곤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남편은 긴장을 잔뜩 해서 비장하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래라 하고 마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엄마가 무심해 보였을 거예요. 마치 딸이 시집을 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속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서운하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저를 붙잡고 통곡할지도 모르니까, 혹은 정말로 시집가지 말라고 매달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말하신 거겠죠. 저는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말 뒤에는 수많은 마음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늘 제 곁에서 묵묵히 등을 밀어주셨죠. 엄마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잘 살아라, 딱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말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고 싶었죠.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삶은 늘 엇나가더라고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남편도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 남편은 문구점을 운영했는데 그냥 작은 문방구가 아니라 꽤 규모 있는 가게였어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젤리, 과자 같은 간식부터 인형이나 펜시용품까지 다 팔았거든요. 아이들이 줄 서서 구경하고 부모들까지 따라 들어와 사주는 모습이 늘 북적였죠. 그래서 가게가 제법 잘 됐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평생 시장 초입에서 과일 가게를 하면서 구분 등을 펴지도 못하고 욕심 많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만 봤으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지붕 좋은 가게 안에서 환하게 불 켜놓고 일했으니까 엄마와는 좀 달라 보였죠. 결혼 후에도 저는 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고 저 나름의 커리어를 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시댁에서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 애 낳으면 바쁘잖아. 그래도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요. 아유,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 요즘 엄마들은 그게 문제야.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기긴 하고 말이야. 아유, 어머님,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믿을 만한 보육교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직장은 제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은 거라 아이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내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말을 하는 게야. 아이고, 그딴 데 맡겨서 애가 어떻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해야지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그래도 맞벌이로 사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이 문구점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아들이 돈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여자가 집에 있는 게 당연했어. 맞벌이를 한다는 거는 남자가 무능력하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지. 너는 임신했으니 집에서 얌전히 태교나 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 말은 한마디로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버는 게 곧 남편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구시대적인 발언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의 말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법이다부터 시작해서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아이, 막말로 네가 징작에 핑계대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대충 차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살이 빠졌지 않니? 그거 다 네 탓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어머님, 저도 밥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 남자가 집안일을 해. 우리 아들 나 그렇게 안 키웠다. 네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우리 아들도 얼마나 편하고 좋니?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도 그냥 일을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 말이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내 남편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나 혼자 이 싸움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을 그만두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집안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건 맞아요.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육아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집에 붙박이라도 있어 볼까 하는 유혹을 진지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월급이 주는 재미, 그리고 그 성취감과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의 맛, 그게 또 쉽게 포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몸 상태가 복귀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다시 회사로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현실은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집안에 묶여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가 웃고 밥 먹이고 재우면 그 작고 따뜻한 존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환해졌거든요. 둘째는 내 인생에는 없을 거라고 맹세했었는데요. 첫째가 돌이 지나지 않아 둘째가 찾아왔어요. 저도 스스로 놀랐죠. 근데 첫 아이 출산 때 자연분만 도중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경험 때문에 병원이 권하기도 했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 끝에 둘째는 제왕절개로 낳기로 미리 결정했어요. 제 몸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솔직히 그 결정은 저와 남편 그리고 담당 의사의 상식적인 합의였죠.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고요. 시어머니가 이걸 문제 삼았어요. 너는 집에서 애만 보고 놀고 먹는 애가 무슨 몸상할 게 있다고 왜 자연분만을 안 하려고 해? 응? 아이들은 자연분만이 건강한 법이다. 수술로 태어난 애들은 뭐 하나가 안 좋다더라. 이런 옛날 소문들을 줄줄이 꺼내면서 임신기간 내내 저를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아넣으셨어요.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죠. 남편마저 슬쩍 시댁 편을 들었어요. 처음엔 저를 설득하려는 말투였죠. 첫째도 자연분만으로 잘 낳지 않았어. 둘째도 그럴 수 있잖아. 부모님 말씀 좀 들어보자 하면서요. 전 순간 화가 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아서 꾹 참았죠. 결국 참다 못해 우리 엄마가 나섰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나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제 몸과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한마디가 꼭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를 들더니 시어머니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죠. 사부인, 우리 딸이 첫째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세요? 당신네 며느리 죽다 살아났어요. 그 기억도 없으세요? 제 딸이 제발 제 말 좀 들어달라고요. 제왕절개로 안전하게 낳게 해달라니까 왜 이걸로 트집을 잡아요?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러세요? 사부인 딸이었어 봐요. 수술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그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엄마의 옆모습을 보면서 내 편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제왕절개를 강요하지는 못하셨어요. 물론 뒷말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제 결정을 존중하는 척은 해주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칼날을 들이대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통렬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 또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였던 날들, 시댁과의 신경전, 남편과의 미묘한 균열,
그 모든 게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그런 고통들이 다 휘발되는 기묘한 경험을 했어요. 제 아이가 새벽에 우는 소리에 제가 달려가 안아주면 그 모든 건 다 같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전 엄마의 속이 상할 게 뻔히 보여서 결혼하고 나서 겪은 소소한 차별이나 트집 같은 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요, 원래 걱정이 많고 제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면 밤새도록 곱씹으실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괜찮아, 나 잘 지내 이렇게만 말했죠.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장사를 곧잘 해서 돈을 쏠쏠하게 벌어오는 걸 두고 제가 마치 취집이라도 한 것처럼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그냥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터져버렸어요. 남편이 하던 문구점은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터지고 말았죠. 학교가 전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 누가 문구점에 와서 준비물을 사겠어요. 알록달록한 펜이며 노트며 인형과 펜시용품들이 진열대에 고스란히 먼지만 뒤집어 썼어요. 남편은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재고를 세일 처리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잘 팔리지 않았어요. 지하철이라도 나가서 팔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하철도 타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판다는 건지 그냥 한숨뿐이었죠. 결국 남편은 가게를 접었어요. 폐업 신고를 하는 날 빈 가게를 바라보던 남편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그리고 당장 내일이 막막했어요. 가게를 정리한 돈을 들고 뭘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에 제외하고는 죄다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1년을 보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뭐라도 해야겠어. 있는 돈도 다 까먹었는데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순 없잖아. 뭐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지금 시기에 뭐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분식집을 해보면 어떨까? 뭐라고? 분식집?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직 전염병 때문에 애들이 아직 학교도 안 나가는데 무슨 분식집이야, 분식집은.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해봤을까 봐. 괜찮아. 배달 위주로 하면 돼. 요즘은 배달이 대세잖아. 당신 장사 쉬운 줄 알아? 게다가 초기 비용은. 가게 없고 주방 리모델링하고 배달 입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긴 알아? 하지만 남편은 듣는 등 마는 등 이미 머릿속으로 가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집 통장은 또다시 탈탈 털렸고 남편은 대출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저는요 속이 뒤집어졌지만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시댁에서 들려온 말은 정말로 기가 막혔네요. 제가요 괜히 일을 그만둬서 그렇다는 겁니다. 직장 계속 다녔으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와, 역시 남보다 못한 게 시댁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요.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탓을 합니까? 망할 시댁 같으니라고. 결국요 남편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장사 소환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대가 배달로 옮겨가는 틈새를 잘 파고든 건지 의외로 장사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앞을 들락거릴 때마다 남편 얼굴이 조금씩 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이 장사도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전염병이 조금씩 가라앉고 나서도 남편의 가게는 여전히 잘 됐어요. 밥 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겉으로는 분식집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사실상 메뉴는 밥 종류가 훨씬 많았거든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돈가스, 심지어는 혼자 먹기 좋은 덮밥까지. 1인 가구를 노린 메뉴들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잘 되는 게 어디냐 싶어서 저도 나가서 일을 거들었죠.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배달 포장과 서빙을 돕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짜가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어느 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살림도 괜찮아졌으니까 이원 칠수는 크게 해야겠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할 거다. 동네 사람들도 다 불러서 성대하게 잔치를 해야지. 예, 어머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한 번뿐인 칠순인데 그런 것도 못할까 봐요. 전 속으로 잔치가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었지만 굳이 반대할 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장사하랴 잔치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온몸이 부어서 의식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엄마가 누워 계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어렵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를 했고 부기가 조금 가라앉고 맥박이 안정되면 그때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억지로 수술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왜 하필 우리 엄마에게만 이렇게 재수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걸까 싶어서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말년에 이런 큰 교통사고라니. 숨이 붙어 있는데 다행인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사태를 대강 듣고 수습을 한 뒤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없다며. 나 일단 주문 들어오니까 이거 해결하고 우리 엄마 잔치 준비도 해야 해서 바빠. 아니 여보, 그래도 같이 병원에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잖아. 할 일 없는 당신이 좀 알아서 척척 못해? 와, 저는요 남편 새끼가 왼수보다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의식을 찾았다, 깨무르 기절을 했다 반복을 하셨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잔치 당일이 된 그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 맥박이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술 준비 바로 해주세요. 장모님 수술하신대? 근데 오늘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데 칠순잔치가 무슨 칠순잔치야. 당연히 엄마한테 가봐야지. 수술 들어가면 너 할 일 없어.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넌 뭐하러 거기 가 있어? 빨리 한복으로 갈아입어.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당신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우리 엄마 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온 네가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니네 집 일은 니년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병원에 왜 가? 혹시 나보고 병원비 내라는 거 아니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있지? 그거 다 내놔. 아니다. 안 내놔도 돼. 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하면 그만이니까. 얼른 준비해. 지금 잔치가 더 급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괴물이 된 걸까?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로지 시어머니 잔치와 돈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연히 저는 병원으로 갔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하고 엄마 옆에서 흐느끼며 의사 선생님 말도 들었죠. 그런데 병원의 접수 직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결제 카드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비는 나중에 청구 가능하지만 우선 재증명이나 서류 처리 때문에 카드 정비부터 해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카드가 전부 정지라고요? 다른 카드들도요? 주신 카드들 전부 결제 안 되거든요.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카드들을 죄다 정지시켰던 거예요.
제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고 남편 명의로 된 카드들을 들고 다녔거든요. 마음속 분노는 점점 타올랐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결심이었죠. 칠순잔치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그 잔치가 끝나도록 내 가슴속 불편함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그 잔치가 망가져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았고 제가 직접 그 일을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신촌 근처에는 드레스 대여샵이 많았어요. 병원 일을 일단 정리하자마자 저는 곧장 신촌으로 향했어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눈에 띄는 웨딩드레스 같은 드레스를 임시로 빌렸죠. 붉은 빛과 금빛이 뒤섞인 드레스였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더 극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병원 기록 복사본, 응급수술 기록, 의사소견서, 그리고 접수 창구에서 보여준 카드 정지 확인 문자 캡처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한복 대신 드레스를 걸치고 화장을 고치고 가방을 단단히 챙긴 뒤에 저는 당당하게 칠순 잔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꽂혔죠. 웨딩드레스 비슷한 차림새에 제가 한복을 입은 어른들 사이에 서 있으니 이건 분명 이질적인 장면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꼴을 보고 황당하다는 듯한 얼굴로 되물으셨어요. 너 무슨 시집이라도 가는 게야? 어? 아니 내 칠순잔치에 이게 무슨 꼴이냐? 왜요? 어머님 칠순이시니까 제가 화려하게 축하라도 해드릴 심산으로 이렇게 입고 온 건데요. 당장 옷 안 갈아입어? 아니 한복까지 빌려다 줬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서 공연이라도 하고 온 거야? 우리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꾸미고 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왔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드레스인 줄 알아? 비싼 거고 나발이고 빨리 갈아입으라고. 쪽팔리니까. 싫어. 당신이 카드 전부 정지시키는 바람에 내가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빌린 옷이거든. 택시비도 없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일단 잔치 시작할 시간 다 됐으니까 중간에 가서 갈아입고 올게 그럼. 어머님, 오늘 칠순잔치 음식 엄청 맛있는 거 나온댔죠? 그것만 먹고 바로 갈아입고 올게요. 이꼴로 어딜 들어온다고 그래? 당장 갔다 오라니까. 싫다니까? 나 배고파서 들어가자마자 스테이크 제대로 썰어야겠는데? 남편의 만류에도 저는 당당하게 칠순잔치 홀 안으로 들어갔지요. 사람들은 저 집 며느리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 같았지만 이판사판인 마당에 제가 그런 걸 신경이나 쓰겠어요?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했죠. 시어머니 칠순을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전할 때도 일부러 얼쑤 하는 소리를 내면서 쪽팔리게 만들었고요. 우리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사세요 하면서 혼자 깔깔깔 웃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칠순잔치 분위기를 아주 죽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부른 사회자가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겠다고 야, 우리 며느님이 흥이 많으시다. 옷차림을 봐라 하는데 저만 좋다고 일어나서 막 몸을 흔들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요. 우리 엄마 정말 고생했어. 칠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잖아. 우리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형님 말은 바로 하세요. 무슨 번듯하게 키웠단다. 웃겨 죽겠네.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웃기잖아.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고생을 하셨어. 아들 잘 둬서 아들이 용돈 척척 갖다 줘. 어머님은 맨날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았지. 오죽하면 어머님 여행 가셨을 때 내가 시댁까지 매일 가서 아버님 밥도 해드렸는데. 어머님, 인간적으로 고생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혀 일부러 스테이크를 추잡스럽게 입에 쑤셔 넣으면서 웃어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를 악물고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하는데 사회자가 축하 말씀 더 없으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길래 제가 번쩍 손을 들고 달려나갔죠. 그리고 속에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 참 눈에 까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칠순 선물 드리려고요. 저요, 댁 아드님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어때요? 최고의 칠순 선물이죠. 그 말에 아주 장내가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비웃어주며 저는 이혼한다고요? 난 자유부인이다. 난 이제 돌싱이다 하고 외쳤고 남편은 헐레벌떡 나와서 제 손을 잡고 당장 들어오라고 미친년이 따로 없다고 난리를 쳤어요. 전 그 손을 탁 뿌리쳤죠. 미친년? 그래, 내가 오늘 미친년이다 아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성대하든 내가 이 자리에서 침묵할 수는 없지 않겠어?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고 있었거든? 근데 수술비 아깝다고 사위라는 놈이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네요.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홀 안은 한순간에 얼음처럼 굳었어요. 식장 스피커 소리도 끊겼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저와 제 서류를 번갈아 보았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사람들이 웅성대자 벌겋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제 쪽을 쳐다봤지요. 아니, 그 사위가 장모 수술비가 아깝다고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요. 거기다가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사위라는 놈이 칠순잔치 한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진짜 그런 상놈이나 할 짓을 했단 말이야. 효자 아들이라더니 하나도 효자가 아니네. 그때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쉬더니 얼굴을 감싸주고 갑자기 실신하는 척 하셨어요. 몇몇 친척들이 달려들었고 소란이 커졌죠. 남편은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무대 한 중앙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바닥에 드러눕는 척했어요. 너 진짜 미쳤냐? 어쩌려고 이딴 짓을 하고 그러냐고. 아니, 어머님도 사태를 수습하려고 기절하는 척하는데 나라고 못해. 나는 아주 대자로 놓아버려야겠다.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완벽히 망가진 칠순잔치. 수근거림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굳은 시댁 식구들 그리고 대중 앞에서 드러난 남편의 무심함. 물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가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엄마의 병원 침대에서 느낀 불안과 분노가 한데 섞여 저를 움직이게 했고 잔치가 망가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시원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손님들은 떠났고 친척들 사이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자, 이제 다들 아셨죠? 오늘 잔치는 이걸로 끝입니다. 음식은 포장해서 돌려드리겠고 저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서 저희 엄마 수술 잘 되고 있나 지켜봐야겠어요. 어차피 지금 쫓겨나면 저 이혼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남편 가게도 제가 꿀꺽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가게를 왜 네가 꿀꺽해? 너 진짜 돌았냐? 그게 왜 네 가게야? 이거 보여? 이거?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이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이건 대출 약정서 원본. 전부 다 내 이름이잖아. 그거는 내가 네 이름을 빌려 쓴 거지. 가게는 내 거잖아. 정말로? 이름만 빌렸다고? 신기하네. 법에는 이름으로 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더라고. 난 그동안 당신이 가게에서 벌어온 돈으로 내 이름으로 된 채무를 갚아왔고 세금 처리도 전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름만 빌린 거다? 아니지. 법은 내 거라던데. 그렇다고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내 가게를 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안 그래도 부동산에 슬쩍 물어보니까 가게 인수하고 싶다고 권리금 팍팍 얹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 고맙지 뭐 내 가게 키워줘서. 남편은요 얼굴이 굳어 임시로 말문이 막혔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방 안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죠.
저는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고 권리금 모두 꿀꺽할 거라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 내막을 말하자면 배달 전문 분식집을 오픈할 당시 남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문구점 시절에 이미 대출이 잔뜩 쌓여 있어서 가게 주인이 대출이 잡힌 사람한테는 임대 못 준다고 거절을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선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괜찮다는 말에 신용이 있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임대차 계약, 대출 관련 서류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해줬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명의를 빌려 쓰는 경우 현실에는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칠순잔치 날에 남편이 제 카드를 정지시키고 제 친정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외면한 그 태도, 그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는 시나리오를 그려봤고 법률적으로도 제가 문제될 것이 없음을 확인해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임대차 대출 약정서가 증거였으니까요.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도 이런 내막을 전부 알게 된 거예요. 잔치장 분위기가 남편에게 불리하게 확 바뀌자 손님들 반응도 달라졌어요.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동안 며느리가 참았던 게 용하다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죠. 당신 진짜 잘 생각해. 그 가게 팔면 우리 식구는 앞으로 뭐 먹고 살으려고. 내 말을 뭘로 들었어? 아니 우리가 아니라 당신 하나지. 우리는 이혼할 거니까.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 한마디가 남편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그 집의 생계가 제 책임일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권리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저는 아이들 키우고 친정엄마 곁에 붙어 살면 된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서류 하나,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으로 탁 던졌죠. 남편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애원하듯 말하더니 결국은 눈물까지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미 그에게 동정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 조용히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린 뒤 홀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조차 없이 아주 담담하게요. 전 그렇게 그 황금빛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제가 원래 입고 있던 후줄근한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 옷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슬프게도요. 황급히 저는 남편이 준 카드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난 엄마가 회복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은 채로 엄마의 옆을 지켰어요. 남편 놈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못했죠. 병원이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옷을 반납하고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병원비 결제였어요. 남편이 택시비 내라고 건네줬던 바로 그 카드로요. 카드를 긁는 순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병원비 결제 내역이 남편 휴대폰에 알림으로 간 모양이에요.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렸는데 참 목소리부터 다급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병원비도 냈어? 아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자는 거 다 거짓말이지? 어? 장모님 병원비도 잘 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자. 병원비는 땡큐.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이혼은 당연히 할 거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혼? 진짜 그래 해줄게. 근데 가게만큼은 나에게 넘겨줘. 가게에 들어간 대출금부터 권리금 포함해서 사겠다는 사람보다 웃돈을 얹으면 넘겨줄게.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뭐 알아서 먹고 살 길 찾아야지 뭐.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가게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다 보니 내놓기가 무섭게 웃돈 얹어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바로 넘겼죠. 권리금도 후하게 받고 대출까지 말끔히 정리했을 때 그 해방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은 그제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싹싹 빌었지요. 다시 생각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애들을 데리고 바로 비어있는 친정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록 크진 않아도 정겹고 따뜻한 집이었죠. 6개월간의 조정 끝에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돼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녀 재산에 대한 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혼인 중 명의와 기여도가 분명히 원고에게 있으니 권리를 행사하는 건 정당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제가 억눌려 살면서도 틈틈이 챙겨왔던 서류와 증거들이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는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끝냈어요. 의식을 되찾고 재활치료를 거치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시장 골목을 거닐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지요.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하지만 손주들이 옆에서 보조해주면서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참 뭉클해져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가게를 잃고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주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빚 때문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지금은 어디서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충격 이후로 아프다 쓰러졌다 하시며 이웃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들었지만 정작 예전처럼 큰 소리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대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평생 자랑하려 했던 칠순잔치가 망한 잔치로 회자되고 있으니 그 수치심은 저절로 자리를 잡았겠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 일 이후로는 감히 연락 한 번 못하고 지내고 있죠. 저는요, 지금 애들과 함께 친정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고 있어요. 가게를 팔고 받은 권리금과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덕분에 당장의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하루하루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안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선택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고생했다. 이제 너도 네 삶을 살아라. 그런 말들을 가끔 툭툭 내뱉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고요. 돌아보면 제게 가장 큰 복수는 화려한 잔치장에서 남편과 시댁의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요, 지금처럼 엄마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제 삶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